누군가의 영혼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날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재건되는 것을 목격한 적은? 가을바람이 한빛 초등학교 창문 너머로 마른 낙엽을 실어 날랐다. 그곳에서 12살 김태영은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교실 앞 모든 시선이 뜨거운 바늘처럼 자신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그의 까무잡잡한 손가락은 공책 종이 한 장을 너무나 세게 움켜쥐어 손마디가 창백해졌고 손바닥에서 흐르는 땀이 구겨진 종이에 천천히 번져 세우며 들었다. 그 종이 위에는 자신의 처지를 넘어 꿈을 꾸려 했던 아이의 섬세한 정밀함으로 그려진 아파치 헬리콥터 스케치가 있었다. 로터는 회전 중간에 멈춰 있었고 기체는 끝없는 하늘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박 선생님은 팔짱을 낀 채 교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은 미소가 칼날이 될 수 있다면 미소였을 법한 모양으로 비틀려 있었다. 머리 위 형광등은 성난 곤충처럼 윙윙거렸고 그의 거친 얼굴에 거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23년 동안 5학년을 가르쳐왔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말이 돌멩이처럼 박힐지 정확히 아는 특별한 재능을 길러왔다. 자,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자. 박 선생님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선생님들이 온 학급 앞에서 누군가에게 망신을 주려 할 때 쓰는 그 끈적한 달콤함이 실려 있었다. 그는 책상줄 사이를 천천히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발이 리놀륨 바닥에 딸깍거렸다. 네가 지금 여기 모든 그부들 앞에서 네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군용 헬리콥터를 조종한다고 말하는 거니? 태영의 목은 누군가 솜으로 채워 넣은 것 같았다. 그는 겨우 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실제 말은 할 수 없었다. 주변에서는 속삭임이 시작되고 간신히 참는 웃음소리, 발을 끄는 소리와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항상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소리였다. 크게 말해봐, 얘야. 박 선생님이 태영의 책상 바로 옆에 멈춰서서 말했다. 여기 현실 세계에서는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네, 선생님. 태영은 겨우 목이 쉬어 갈라지는 소리로 속삭임보다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저희 아빠는 조종사세요. 헬리콥터를 조종하시는데 헬리콥터를 조종하신다고. 박 선생님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태영의 말을 휴지 자르듯 끊으며 말했다. 그래, 다음엔 내 엄마가 우주비행사고 내 형이 서울 타이거즈 쿼터백이라고 말하겠구나.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소리는 태영에게 뜨거운 수치심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이지은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는 것을 보았다. 최준호는 너무 웃어서 눈물을 닦아야 했다. 평소 조용히 지내던 정혜나조차 교과서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태영은 바닥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다. 학교 아래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었고 깨어나 보니 이 모든 것이 그저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의자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헬리콥터 그림은 그의 소나귀에서 더욱 구겨졌고 섬세하게 그려진 선들은 이제 땀 묻은 지문과 절박함의 압력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문제가 뭔지 아니? 박 선생님이 몸을 숙여 태영에게 바싹 다가섰다. 태영은 그의 숨결에서 커피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그의 흰자 위에 거미줄처럼 퍼진 작은 붉은 핏줄을 볼 수 있었다. 너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환상적인 삶을 꾸며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현실에 집중하는 것을 잊어버려 공부하는 것도 잊고 숙제하는 것도 잊고 네 작은 동화 같은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는 현실 세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는다고. 그는 아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태영의 손에서 그림을 낚아차에 마치 재판의 증거물이라도 되는 양빛에 비춰들었다. 섬세하게 음영 처리된 금속 동체와 정교하게 측정된 로터 블레이드를 가진 헬리콥터는 박 선생님의 소나귀에서 천천히 흔들렸다. 이것 좀 봐라, 얘들아. 그가 천천히 한 바퀴 돌며 모두가 볼 수 있게 선언했다.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야. 기본에 집중하지 않고 상상력을 제멋대로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결국 복권에 당첨될 확률만큼이나 비현실적인 꿈을 꾸게 되는 거지. 그는 손목을 툭 털어 그림을 태영의 책상 위에 떨어뜨렸다. 너 같은 아이들은, 그가 속삭임보다 조금 큰 소리로 오직 태영의 귀에만 들리도록 말했지만 어쩐지 조용한 교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내 동네에서 내 형편에 내 배경을 가진 아이들은 조종사가 되지 않아.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지. 언젠가 공항에서 일할 수도 있겠지. 비행기에 연료를 채우거나 짐을 싣거나. 그게 내 수준에 더 맞을 거야. 종이 울렸다. 그 날카로운 소리가 교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갈랐다. 학생들은 세장에서 풀려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배낭을 움켜쥐고 문으로 달려갔다. 오후 햇살의 자유 속으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다. 하지만 태영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손은 책상 위에 평평하게 놓여 있었고 이제는 자신의 낙관론을 비웃는 듯한 구겨진 그림을 응시했다. 김태영, 박 선생님이 마지막 몇몇 학생들이 문을 빠져나갈 때 불렀다. 내일 아침 첫 시간까지 수학 숙제를 내 책상에 올려놓도록 해. 그리고 이번엔 실제 작업물을 보고 싶어. 더 이상의 몽상은 말고. 알겠나? 네, 선생님. 태영은 텅 빈 공중에 속삭였다. 그는 그날 오후 혼자 집으로 걸어갔다. 학교 친구들을 피하기 위해 공원을 가로지르는 먼 길을 택했다. 10월의 해는 하늘 낮게 걸려 모든 것을 호박색과 금빛으로 물들였지만 태영은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그림을 주머니에 접어 넣어두었다. 너무 부끄러워 볼 수도 없었고 너무 고집스러워 버릴 수도 없었다. 그의 집은 강변로 끝에 있었다. 파란 페인트가 벗겨진 소박한 2층 집이었고 철망 울타리는 절실히 수리가 필요했다. 어머니의 차가 차도에 세워져 있었다.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에서 퇴근해 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것이었다. 태영은 부엌 창문 뒤에서 움직이는 어머니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아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자신이 왜 늦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현관 계단에 앉아 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내 무릎에 대고 조심스럽게 펴보았다.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그는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완벽하게 만들었던 세부 사항들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꼬리 로터의 각도, 조종석 유리창의 정확한 모양, 동체 옆에 추가했던 작은 태극기. 아버지는 해외에서 최신 훈련 임무를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그 그림 자료를 보내왔었다. 태영은 그 편지를 너무 많이 읽어서 모든 단어를 외웠다. 구름 사이를 솟아오르는 모습, 헬리콥터가 자신의 몸의 연장선처럼 손길에 반응하는 느낌,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대한 모든 묘사를. 하지만 이제 희미해지는 햇빛 속에서 가슴에 수치심이 불타오르는 채로 앉아 태영은 박 선생님이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자기 같은 아이들은 조종사가 되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하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것일까?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 다르게 생긴 사람들, 선생님들이 그들의 꿈을 짓밟는 대신 미소 지어주는 사람들. 태영가 등 뒤 문간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저녁 거의 다 됐어. 들어올래? 잠시만요. 엄마, 그는 대답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밤 태영은 좁은 침대에 누워 수십 장의 헬리콥터와 전투기 사진을 붙여놓은 천장을 응시했다. 어머니가 학교에 대해 물었고 그는 거짓말을 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박 선생님의 말들이 돌멩이처럼 가슴에 내려앉은 그 무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공기 가득한 방에서 익사하는 것 같은 기분을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가 태영의 어머니가 보낸 이메일을 읽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의 말은 신중하게 선택되었지만 오해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군기지 숙소에 앉아 턱을 굳게 다물고 주먹을 꽉 쥔 채
한빛 초등학교의 기반을 뒤흔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다음 날 아침은 마치 그림을 그린 듯 맑고 푸른 하늘과 함께 찾아왔다. 태영은 느릿느릿 옷을 입었다. 학교 가는 길을 두려워했고 박 선생님의 교실로 다시 들어가 또 다른 하루의 조용한 굴욕을 마주해야 할 순간을 두려워했다. 아침 식사 때 어머니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평소보다 1초 더 길게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태영이 미처 읽어낼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 학교에서 좋은 하루 보내, 아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기억해, 너는 네가 되어야 할 바로 그 모습이야. 누구도 내게 다르다고 말하게 두지 마. 태영은 한빛 초등학교로 가는 익숙한 길을 걸었다. 그의 배낭은 펼쳐보지도 않은 책들과 끝내지 못한 숙제로 무거웠다. 아침 해는 너무 밝고 너무 쾌활하게 느껴졌다. 마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이 옆을 지나갔다. 몇몇은 웃고 몇몇은 이야기하며 모두 선생님이 점심시간 전에 꿈을 짓밟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가 학교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있을 때 그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멀리서 굴러오는 천둥 소리처럼 희미한 웅궁거림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천둥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더니 태영은 그것이 가슴에서, 뼛속에서, 발바닥에서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른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혔다. 그 웅장한 소리의 근원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도 멈춰 섰다. 최 아주머니는 앞마당에 서서 손에 든 정원 호스를 잊은 채 발 주위로 물이 고여 있었다. 정 할아버지는 낡은 손으로 눈을 가린 채 현관으로 나와 있었다. 학교로 가던 아이들은 인도에 얼어붙어 모두 고개를 들어 찾고 궁금해하며 대화가 중간에 끊겼다. 그리고 태영은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동쪽 하늘에서 꿈에서 나온 듯 나타났다. 거대한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그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에게는 불가능할 것 같은 우아함으로 어두운 몸체를 아침 공기 속에서 가르고 있었다. 로터가 일으킨 바람은 먼지와 마른 낙엽을 흩날리고 작은 파편들을 길 건너로 튀어오르게 하며 나뭇가지들을 춤추고 흔들리게 했다. 그 소리는 압도적이고 웅장했으며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듯한 물리적인 힘이었다. 태영은 인도의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그 아름다운 기계가 점점 더 낮게 하강하여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불과 50야드 떨어진 길 위에서 정지 비행할 때까지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리고 수년간의 훈련과 절대적인 숙련돼서만 나오는 종류의 정밀함으로 그것은 착륙했다. 박 선생님의 집 바로 앞에 거리는 사람들로 강을 이루었다. 이웃들이 집에서 쏟아져 나오고 아이들은 사방에서 달려왔으며 운전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웠다. 태영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울려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는 듯 헬리콥터를 향해 움직였다. 박 선생님은 앞문을 박차고 나왔다. 얼굴은 붉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마치 지진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는 운동복 바지와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지만 그의 말은 헬리콥터 엔진의 굉음에 묻혔다. 블랙호크의 옆문이 부드러운 기계적 정밀함으로 미끄러져 열렸다. 그리고 태영이 상상 속에서 수백 번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헬리콥터 내부의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김재민 대위는 188cm의 키에 어깨가 넓고 자세가 완벽했다. 그의 모든 모습에서는 실수가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으로 남녀를 이끄는 데서 오는 조용한 권위가 흘러나왔다. 조종복은 조종석에서 몇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했고 헬멧은 왼팔 아래에 전문적으로 끼워져 있었다. 그의 가슴은 아침 햇살을 받아 색색의 섬광으로 되비치는 리본과 메달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흑인이었다. 깊고 아름다운 흑인이었고 그는 자신의 피부를 갑옷처럼 자부심처럼 태영의 선생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모든 것에 대한 선언처럼 입고 있었다. 아빠, 태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 말은 헬리콥터 엔진에 꺼져가는 윙윙거리는 소리 위로 겨우 들릴락 말락했다. 김대위의 군화가 아스팔트에 쿵쿵 하는 소리를 내며 박혔다. 그 소리는 조용한 거리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듯 달리 갈 곳도 없고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다는 듯 신중하고 절제된 걸음으로 박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군중의 놀란 얼굴을 비추는 조종사용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그의 눈은 자신의 앞마당에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선생님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박 선생님, 김대위가 칼날처럼 군중의 웅성거림을 가르며 말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권위는 사람들이 몸을 기울이고 숨을 죽이고 모든 단어를 들으려 애쓰게 만들었다. 제 아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박 선생님의 입은 공기 중에서 익사하는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그의 눈은 조종사에게서 헬리콥터로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이웃들과 학생들의 군중으로 휙휙 움직였다. 그들 모두는 이 순간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고 모두 몇 년 동안 회자될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다. 저는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박 선생님이 말을 더듬었다. 발밑에서 갑자기 흔들린 세상에서 단단한 땅을 찾으려 애쓰면서 비정상적이라고요? 김대위가 느리고 신중한 동작으로 선글라스를 벗었다. 돌처럼 단단한 눈이 드러났다.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어제 당신의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12살짜리 아이를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모욕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제 아들에게 자기 같은 아이들은 비행하지 못한다고, 그의 꿈은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그의 배경 때문에 그가 부족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군중은 더 가까이 다가섰고 일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그들 사이를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태영은 자기 반 친구들 이지은, 최준호, 정혜나을 보았다. 모두 눈을 크게 뜨고 휴대폰을 높이 들고 매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는 최 아주머니가 정원 호수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물을 잊어버린 것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눈은 눈물로 빛나고 손은 그의 어깨를 향해 뻗어 있었다. 저는 그저 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격려하려 했을 뿐입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을 잃었고 작고 방어적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현실적인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한계라고요? 김대위가 되풀이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불이 붙어 있었다. 억제되었지만 표면 아래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 박 선생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죠. 저는 이 동네와 아주 비슷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저를 보고 한계만 보던 선생님들이 있었죠. 저처럼 생긴 아이들에게 하늘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저는 그들 모두가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블랙호크를 가리켰다. 그 거대한 형태가 거리를 압도했고 그 존재감은 부정할 수 없었다. 저 기계는 5톤이 넘습니다. 11명의 전투 준비된 군인을 적대적인 지역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시속 290km 이상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최악의 악몽도 즐거운 꿈처럼 보이게 할 만한 조건에서 저것을 조종했습니다. 저는 적의 공격 아래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재난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봉사했고 명예롭게 해냈습니다. 김대위는 박 선생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강렬함은 조금도 잃지 않았다.
박 선생님, 저 조종석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다른 배경, 다른 동네, 다른 환경에서 왔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아시아인이든 우리가 비행할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는 피부색이나 주소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 용기,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헌신으로 정의됩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앞문에 등을 대고 물러섰다. 나무에 납작하게 붙은 차에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그들 주변으로 군중은 동네 절반을 포함하는 듯 늘어나 있었다. 태영은 사람들이 현관에서 촬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순간을 모든 각도에서 포착하는 카메라폰에 딸깍거리고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제 아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김대위가 조용한 거리를 가로질러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교사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편견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누군가의 피부색이나 출신지에 따라 꿈을 짓밟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 그것은 이 나라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교훈입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헬리콥터 엔진이 식는 부드러운 딸깍거림과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태영은 어머니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조이는 것을 느꼈고, 조종사와 선생님 사이를 오가는 군중의 모든 시선이 다음 상황을 기다리는 무게를 느꼈다. 박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시도했고 힘없는 제가 사과합니다를 겨우 내뱉었지만 그 말은 공허하고 억지스러웠다. 진정한 뉘우침이라기보다는 통제불능으로 치다른 상황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사람의 말 같았다. 김대위는 그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태영은 그의 턱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가 더 밀어붙일지 아니면 이 순간을 그대로 둘지 저울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떤 말보다 더 날카로운 실망의 몸짓이었다. 그 사과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까지 보고는 충분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던 모든 다른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그때 몸을 돌려 군중 속에서 태영을 찾았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군인의 굳건한 태도는 더 따뜻한 무언가로 바뀌었고, 그것은 태영의 가슴을 자부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너무나 강렬한 통증으로 아프게 하여 터져버릴 것 같았다. 이리 와라, 아들. 김대위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태영은 마치 떠다니는 듯 군중 사이를 움직였다. 발은 거의 땅에 닿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다다르자 그 강한 팔이 그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태영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종복 재질과 항공유, 그리고 다른 무언가, 그저 아빠 냄새, 집 냄새, 안전함의 냄새 같은 익숙한 냄새를 들이마셨다. 잘했어. 아버지가 그의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태영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하게, 힘들 때도 진실을 말했어. 그게 용기 있는 모습이야.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날아갈 용기를 갖는 것, 그게 진정으로 조종사가 되는 거야. 그들 뒤에서 군중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웃음이 아니라 박수였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태영은 아마 최 아주머니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몇몇은 소리를 지르고 휘파람을 불었다. 태영의 반 친구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처럼 들리는 무언가가 가득했다. 태영가, 태영가, 태영가. 아버지는 그를 발길이만큼 떨어뜨려 잡고는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 그림 아직 가지고 있니? 그가 물었다. 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구겨지고 땀으로 얼룩진 종이를 꺼냈다. 아버지는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 조심스러운 손가락으로 펴보며 태영이 그토록 희망과 정밀함으로 그렸던 헬리콥터를 살펴보았다. 이거 정말 잘 그렸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로터 각도도 완벽하고 꼬리 부분도 정확하게 표현했어. 열심히 공부했구나. 아빠처럼 비행하고 싶어요. 태영이 말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제 나라에 봉사하고 싶어요. 김대위는 미소 지었다. 마치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는 것 같았다. 그럼 넌 그렇게 될 거야. 그가 간단히 말했다. 하늘은 네가 그것을 향해 뻗을 용기가 있는지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들아, 너는 내가 함께 복무했던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보다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있어. 그는 블랙호크를 가리켰다. 검은 동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안에 들어가 볼래? 태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 주위로 다른 아이들이 더 가까이 다가섰다. 모두 보고 싶어 했고 이 순간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다. 김대위는 헬리콥터 문에서 조용히 경비를 서고 있던 부조종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갑자기 아이들이 거대한 기계를 향해 몰려들었다. 손을 뻗어 금속 동체를 만지려 했고 흥분한 질문들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김대위는 한 손을 태영의 어깨에 얹고 조종석으로 이끌었다. 그를 들어 올려 복잡하게 배열된 계기판, 스위치, 조종 장치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나는 거야, 그가 말했다. 이 모든 계기들이 완벽하게 함께 작동해야 해. 그저 비행하는 것만이 아니야. 정밀함, 규율, 팀워크,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태영은 모든 것을 흡수했다. 손은 조종 장치 위를 맴돌았지만 만지지는 않았다. 그의 마음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암기하려 애썼다. 조종석 유리창 너머로 그는 박 선생님이 여전히 자신의 앞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쩐지 더 작아 보였고 위축된 모습이었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태영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어쩌면 수치심, 어쩌면 후회, 어쩌면 그저 자신이 틀렸다는 불편한 깨달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태영은 더 이상 박 선생님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깨에 얹힌 아버지의 손이 있었고 자신을 둘러싼 이 웅장한 기계가 있었으며 꿈이 동화가 아니라 지켜지기를 기다리는 약속이라는 증거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결국 김대위는 떠나야 했다. 임무가 그를 불렀다. 그는 기지로 돌아가야 했고 이런 순간들조차 기다릴 수 없는 책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조종석으로 다시 올라가기 전, 강력한 엔진을 한 번 더 시동 걸기 전 그는 태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내 말 잘 들어라 아들아. 그가 태영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너를 보고 시도하기도 전에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거야. 꿈을 더 작게 꾸고 목표를 낮게 잡고 네가 진정 누구인지와는 상관없는 한계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이 항상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 어떻게요? 태영이 속삭였다. 그래도 너는 날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나아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거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져서 그들이 고개를 들어 네가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 그는 태영을 한 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하늘은 모든 사람의 것이야 태영아. 누구도 내게 다르다고 말하게 두지 마. 그리고 그는 다시 헬리콥터에 올라탔다. 부조종사가 문을 닫았고 엔진은 온 거리를 진동시키는 그 웅장한 천둥 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태영은 어머니와 함께 뒤로 물러섰다. 블랙호크가 이륙하여 완벽한 푸른 하늘로 부드럽게 솟아오르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가 구름 사이에 작은 검은 점이 될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것은 이제 모두에게 확인된 기억이자 약속이자 꿈이 되었다. 군중은 천천히 흩어졌다. 사람들은 집으로 차로 방해받았던 아침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에너지는 마치 전기처럼 공중에 남아 번쩍거렸다.
아이들이 태영을 둘러쌌다. 모두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질문하며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태영은 당당하게 서 있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고개를 높이 들고 박 선생님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저 적절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감으로 그들에게 대답했다. 박 선생님은 다시 자신의 집 안으로 사라졌고 문은 단단히 닫히고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태영은 그 남자가 아버지의 모든 말을 들었고 자신의 앞마당 위를 맴돌던 증거를 보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기록했고 공유할 것이며 기억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학교의 들불처럼 퍼져나가 전설이 될 것이었다. 그날 오후 태영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박 선생님의 교실로 걸어 들어갔다. 다른 학생들은 그를 새로운 눈으로, 존경심으로, 호기심으로, 보통 유명인에게만 주어지는 종류의 관심으로 바라보았다. 박 선생님은 교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심스럽게 무표정했지만 태영은 그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할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얘들아, 박 선생님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할 말이 있다. 교실은 조용해졌고 모두 그를 돌아보았다. 이 방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가 계속 말했다. 태영은 그가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을 보았고 이 말들의 대가가 그의 얼굴에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김태영, 어제 내가 틀렸다. 내 꿈을 무시한 것이 잘못이었고 너를 모욕한 것이 잘못이었고 네 배경이 네 미래를 결정한다고 암시한 것이 잘못이었다. 네 아버지는 분명히 비범한 분이시고 너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열망할 모든 권리가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사과는 아니었고 많은 따뜻함이나 진정한 뉘우침을 담고 전달되지도 않았지만 공개적이었고 인정이었으며 태영이 이제까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진심이었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다. 태영은 놀랍고도 압도적인 방식으로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그의 헬리콥터 그림은 더 이상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지 않고 중앙 복도의 게시판에 전시되어 그 특별한 아침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켰다. 다른 아이들도 자신들의 꿈을 학교로 가져오기 시작했다. 태영의 본보기에 용기를 얻어 전에는 조용히 간직했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며 박 선생님은 이전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수업을 가르치고 숙제를 내주고 시험을 보았지만 학생들이 그를 보는 방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더 기꺼이 질문하고 더 자신을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어른이 그렇다고 말한다고 해서 한계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태영은 계속 그림을 그렸다. 그는 헬리콥터와 전투기와 수송기를 그렸다. 그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든 계산이 그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기 때문에 공기역학, 물리학, 수학을 공부했다. 아버지는 군대가 그를 보내는 곳이 어디든 매주 전화했고 그들은 비행에 대해, 용기에 대해,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 년 후 김태영이 조종사 양성 학교 졸업식에 서서 자신의 비행 날개와 임관을 받았을 때 신임 장교이자 조종사로서 그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갈 때 그는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주택가 거리에 착륙하여 모든 것을 바꾸었던 그 아침을 회상할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할 것이다. 하늘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꿈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짓밟으려 할 때 죽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그저 더 높이 나는 법을 배울 뿐이다.